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내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대보름을 맞아 즐기는 다양한 놀이와 준비한 음식에는 크게 건강과 풍요에 대한 소망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날이 모이고 모여 좋은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목동선 강북 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기획재정부 훈령 중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 제14조입니다. 사업 분석에 반영해야 할 중요한 요소에 장래 개발 계획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3항 실현 가능성이 높은이라는 부분을 주목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목동 재건축 사업이 목동선 강북 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됐는지 여부와 서울시가 기재부에 반영을 요청한 적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흥미로운 답변이 왔습니다. 기재부의 장래 개발계획 추가 반영을 공식 요청은 했다. 그러나 공문 제출은 불가하다. 서울시의 이 습관적인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차후 논하기로 하고요.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재부의 경전철 예비타당성 관련 목동 재건축이라는 장래 개발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공문 발송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작년 2월 1일자에 공문 발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문 제출하십시오.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시의회에 이렇게 제출을 못 하십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목동선과 강북 횡단선 그 예비 타당성 자료와 관련 일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공문을 요청했는데요. 전달 잘못된 겁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십시오.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전국에는요, 용인에버, 부산 김해, 의정부 이렇게 세 곳의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민자 사업이라는 겁니다. 민간 기업은 아무래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이 우리 재정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민자 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이 중요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미확보되면은 실행이 좀 어렵고요.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했다 하더라도 재정 투입의 정도가 좀 강해지고요. 재정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실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여러 가지 수요 측에 대한 부담도 공고 부분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서울시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경전철 공사비 새롭게 산정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최근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사비 검증 시범 사업을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 사업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실장님, 공사비 재검증 한번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완공 후 5만 세대가 넘게 입주하는 대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경전철은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재건축이라는 장래 개발계획이 반영이 되고 정확한 공사비가 다시 산정이 된다면 분명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과 요구사항을 들으셨을 때인데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대화 네. 나누신 주제. 예. 목동 개발의 경우에 뭐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특히 경전철 건설하면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이고요. 네. 당연히 아마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직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 제출 거부는 뭐 조금 전에 해결이 돼서 이건 제가 시장님에게 좀 항의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제출하신다 그러니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청은 경전철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동 재건축이 장래 개발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재정 사업으로서의 경전철 공사비 재산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 차량 기지 이전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 질문에서 차량 기지 복합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지역 주민들에게 잘 전해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예. 보시는 슬라이드가 시정 질문 후 지역 분위기입니다. 신정 차량 기지 이전 비대위 주민들이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일 정도예요. 시장님, 양천구 주민들의 민심이 이렇습니다. 여전히 차량 기지 이전보다 복개 후 입체 개발하는 게 맞다는 생각 변함없으십니까? 어느 게 더 바람직하냐, 맞냐, 틀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순위는 역시 이전이겠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일단 이전은 받는다는 데가 있어야 이전이 되는 건데, 계속 이전을 요구만 하고 뭐 이전이 진전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받을 곳은 없는 현상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기 때문에 그 발언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그 복개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차선책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고요.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 중에 누가 뭐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예, 두 분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모인 거죠. 우선순위는 이전이라는 걸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민심이 바뀌면 저희가 그걸 복개를 하고 그 위를 개발하는 전례들이 해외에 아주 훌륭한 사례들이 있으니 참조하시라 하는 취지로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예, 그 당협위원장께서 방송에서 하신 발언 때문에 지금 저 지역이 저렇게 뒤집어졌던 겁니다. 예,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기지를 받으려는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 당시에도 광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기억입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실까요? 얼마 전에 KTX 광명역에서 목동까지 운행하는 200번 버스가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회차를 어디에서 하는 줄 아시나요? 목동 7단지 종로학원 앞입니다. 조금 더 가면 유명 백화점도 있고요. 목동 중심층 상업지구가 있는데도 학원 앞에서 회차해요. 목적지가 어디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노선 신설 후에 광명시장의 발언을 봐도 과거 목동 지역으로 수월한 진입을 위해 강북 횡단선을 광명역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얼마 전 황희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만나서 김포공항 지하의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항공기 운행 횟수는 그대로 두되 국제선과 국내선의 비율만 조정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받을 의향이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김포 일부 지역 주민들도 지하철 연결을 전제로 차량 기지를 수용하겠다며 교육도시 목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까지 의견을 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복합 개발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자리에 좀 모셨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는 이전입니다. 네.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다행이네요. 그렇게 진유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으니 이전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질문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입니다. 도시공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이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경기도는 1기 신도시를 주변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수행을 위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시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아요.
혹시 네. 그동안 특별법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논의했거나 준비한 내용이 있다면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뭐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법에 들어가 있는데 현실 여건적으로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강제화하는 것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의견들을 제시한 바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법이 작년에 제정되었고 이제 금년에 이제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이라는 것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도 조례라든지 후속 작업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가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목동하고 상계 등 9곳이나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미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관련 절차 진행에 힘써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특별법은 이 재건축 기간을 2, 3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기본 계획 수립하시고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거 서둘러 달라는 그 말씀 드리려고 자리에 모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근데 다만 이제 목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미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수립 등을 통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착실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들을 다 마쳤고요. 현재 신속통합기획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이 병진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사업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특히 1, 2, 3단지 종상향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이에요. 잘 네. 연구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승만 기념관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기재부가 24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건희 기증관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이승만 기념관의 송현동 건립 검토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추진이 간담회 PPT는 송현동 열린광장 예산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시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앞에서 발표한 PPT를 시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니 밀실행정이라는 질타를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요청합니다. PPT 자료 제출하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다시 좀 보시겠습니다. 네, 보고 받으셨겠지만 다행히 이건희 기증관 건립 예산이 최종 반영이 됐습니다. 황희전 문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방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서울시가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누가 했는지를 떠나 예산이 반영됐으니 다행이고 이제 이건희 기증관의 본격적인 건립에 힘써야 할 때인데 개인적으로 기대가 무척 큽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러실 텐데요. 혹시 이건희 기증관 건립에 대한 계획 혹은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예산 반영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시도 애쓰셨겠죠. 알겠습니다. 서울시도 한 것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네. 어쨌거나 송영광장은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지금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념관 설립에 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개의 기념관이 우선은 이건희 기증관에 대한 비전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희 기증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도적으로 문광부와 접촉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챙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어떻게 좀 꾸미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그 문제는 없으세요? 조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서울시만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기념관 얘기를 함께 꺼내는 건데요. 지하에는 대형 버스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꼭 넣어야 될 현실적인 필요가 그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건 또 저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희 기증관은 중앙정부 사업이기도 합니다.
조화를 이뤄야 되겠죠. 네. 또 거기에 이제 앞으로 논의되는 이승만 기념관까지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 3자가 다 사업 주체도 조금씩 다르고 그 잘 어우러지게 건축이 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호흡을 좀 잘 맞춰야 될 상황에 있다. 뭐 이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어렵게 유치한 거잖아요.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필요하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께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관련해서 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승만 기념관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건립 장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방문하셔서 저와 논의를 할 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가 않았다고 보고요. 추후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관한 시민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송현동도 하나의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게 그날 이제 긴 토론 끝에 내려진 일종의 공감대였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통해 봤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영화 건국전쟁이나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상영이 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공론화 혹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공론화도 또 공감대 형성도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회의를 마쳤는데 지금 또 몇 달이 지나면서 상당한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입지가 어디가 가장 바람직한 입지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책임은 시장님과 국무위원들에게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 건국 전쟁을 거론하며 일제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칭송과 기념관 건립에 대한 힘을 굉장히 쏟고 있다라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걸 군불댄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전히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괴리가 크다는 건 역시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총선을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거론하는지 의문이면서 또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영화 한 편으로 공론화가 정리가 될까 이런 좀 의문은 드네요. 또 있습니다. 예, 불교계 반대입니다. 반대가 무척 심합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불교계 인사를 만나거나 반대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적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송현동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찾아뵙고 의논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추후에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지금 이제 이미 실무적인 협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송현동으로 장소, 입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아마 그 단계에서는 불교계와 좀 협의도 하고 뭐 설득이 필요하다면 설득도 드리고 뭐 이런 어떤 공감대 형성 작업이 절실하다고 아직은 꼭 필요하다고 불교계와의 생각합니다. 접촉은 없으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만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민식 장관이 송영광장 기념관 건립은 사실 무근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혹시 박 장관에서 발언이 시장님과 논의되거나 합의된 내용입니까? 그 점은 좀 뭐 얘기가 복잡한데요. 박 장관님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그분이 더 적지라고 생각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본인의 의견을 반영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과 논의되거나 합의된 내용은 아니네요. 저희하고 의논은 했지만 합의한 적은 없죠. 박 장관께서 총무원장님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을 구한 게 되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다음 화면 좀 주시겠습니까? 우리 원로 배우 신영균님께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사용하라며 강동구에 약 4,000평의 부지를 기증 의사를 밝히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현동은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비워두시고 기증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하는 거 어떠십니까?
저것도 하나의 선택지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신데 이제 그분들은 저 장소가 굉장히 넓고 뭐 역사성도 있고 이걸 다 인정을 하시면서도 접근성의 의면을 표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송현광장은 지하철역도 가깝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교통이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있는데 지금 저 기증 의사를 밝히신 저희가 강동구일 텐데요. 강동구의 부지는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거의 닿기 힘든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건립 추진의 의견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모든 기념관이 서울로 와야 되고 독립기념관부터 서울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승만 기념관 건립 뉴스에 남긴 댓글 중에서 눈이 머무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슬라이드에 담아봤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우리의 헌법.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말합니다. 예, 시장님 하여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화 한 편으로 탄핵당하고 쫓겨난 독재자를 구국의 영웅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념관 건립 자체가 아니라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총선을 앞둔 이 민감한 시기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를 좀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이제 되는데 의식조사나 설문 같은 거 추진할 계획은 좀 없으십니까? 글쎄요,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런 절차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저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송현동은 좀 비워놔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미래공간기획관님 장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본의원이 2022년 업무보고 시간에도 거론했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안 계셨었어요. 남산에 가면 포토 아일랜드라고 서울시에서 조성한 남산공원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에서 대통령 관저가 보인다고 해요. 예, 그래서 경호처에서 경호원을 배치, 관저 방향 사진 촬영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정밀하게 측정하지 않아도 남산 대통령 관저보다, 그러니까 남산하고 대통령 관저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저가 훨씬 가깝습니다. 기획관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보니까 전망대, 루프탑 등 복합 놀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보완 대책 세우셨습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충분히 대통령실 정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건축 계획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창문의 방향이라든지 건물 배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협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마 이 멋들어진 초고층 건물들이 대통령 관저 방향에 창문이 없는 그런 설계가 되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향 자체가 대통령실적 보려면 거의 북향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축 단계에서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디테일하게 대통령실과 경우에 따라서 협의하면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 많은 건물들의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여러 시설의 이전으로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이 소요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군사 보안 시스템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제 용산 개발까지 발목 잡히게 됐네요. 기획관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관저와 용산 개발 시작부터 준공까지 보안 문제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서면 제출하시라 그러면 또 안 하시겠죠? 보안 의논하시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다시 모시겠지만 잠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22년 한 해 동안 서울시가 부담한 이자 지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2년에 2천억 정도 네, 됐습니다. 2,002억 원입니다. 네. 한 달에 약 167억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10년 전에 25억이었던 기억인데 증가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부채는 5,564억 원이 감소하고 채무는 1조 1,231억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은 감안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하는 것은 흔히 빚이라고 얘기하는 채무입니다. 1조 1,200억이 넘게 증가했어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예, 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것하고요. 부채는 기본적으로 채무는 그 사회간접자본 SOC 건설 그리고 이제 지금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교통공사의 채무를 이제 시가 이관하는 이런 게 주된 원인입니다. 채무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합니다. 서울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집중 관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실장님, 우리 코레일하고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예, 용산 사업으로 인한 공사채 발행으로 공사의 채무 비율은 26년이면 252%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SH공사가 용산 개발뿐만 아니라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 충당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행안부에서 발행 기준 이렇게 하는 뭐 300% 이내다 이런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알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시고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코레일하고 SH공사가 각각 7대3 비율로 출자를 합니다. 코레일이 토지비에 대한 배분 비율을 충족하면 SH공사가 필요 재원을 선투입하는 그런 구조예요. 초기 투자비가 약 3.1조, 이걸 23년에서 26년까지 공사채를 꾸준히 발행해서 조달을 하고 수입이 앞설 거라고 예상하는 27년 이후부터 외부 자금 조달 없이 분양대금으로 사업비 충당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한강 리버버스를 좀 볼까요? 안 그래도 이번 회기에 서울시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사가 51억, 이랜드 계열사가 49억을 출자한다고 합니다. 출자 이후 차입금 270억까지 합하면 공사에서 총 321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맞죠? 네. 또 있습니다. 트윈힐에는 455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늘 민자 사업이라고 발표합니다만 눈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막대한 재정을 개발 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강 선착장 조성에만도 208억이 편성돼 있는데 우리 좀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민자 사업 맞습니까? 사정이 이런데 서울시 재정 안녕합니까? 실장님, 서울시 재정 상태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사업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타이트한 재정 주축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편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무리한 개발 및 토건 사업으로 서울시 재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미래공간기획관님 다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10년 전에 31조 규모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51조, 즉 반 100조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주거용지 비율은 30%, 나머지는 모두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런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은 보기 드문 사례인데요.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10년 전에 그 부동산이 호황이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파국을 맞은 이유를 우리는 복기해야 합니다.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반대, 롯데 관광 개발하고 코레일 간의 갈등, 그리고 3.8%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즉 PF 사업 구조 등 여러 원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관님, 이 10년 전 용산 개발의 실패를 야기했던 이 원인과 요소들은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가장 큰 이유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민간이 50조, 100조 정도 되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공에서 선 개발을 하고 기반시설 개발을 하고 필지별로 분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됐다고 보입니다. 네, 필지를 20개로 쪼개서 민간에게 이제 판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10자조가 넘어요. 네네. 맞죠.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무분별한 PF 대출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PF 대출 규모가 100조 원이었어요.
지금은요, 정부에서 PF 대출에 들어간 돈을 130조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조 원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100조에 온 나라가 휘청거렸는데 지금 그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는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용산 개발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PF 위기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는 물론 금융기관 그리고 기관 투자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거라 걱정이 좀 앞섭니다. 서울시가 25년 하반기에 1단계 사업 시작해서 29년 2단계 사업 진행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이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어떤 준비 그리고 자금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정 질문을 마치기 전에 법률 지원 담당관에게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 2월 16일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라는 주문도 확인했는데요. 소송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채권자, 즉 시장님의 담당 변호사가 시장이 아닌 자연인 오세훈을 변호하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마음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